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이민혁 선생님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듣느라 힘들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과서 40페이지 1-3 극갈래의 이해를 공부할 건데요. 이강백의 파수꾼이란 작품을 통해서 극갈래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강백이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백 씨는 1947년생이시고요. 71년도에 다섯이라는 희곡 작품으로 데뷔했습니다. 현대 극작가 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작가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들은 평가원 모의고사나 시도교육청 학력평가, 수능 등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볼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2006년도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2009년 3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강백 씨의 데뷔 작품인 다섯이라는 작품은요, 현실을 적당히 안주하려는 소시민적인 근성과 그들의 약점을 잡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인데요. 2016년 9월 시도교육청 학력평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작품은 2015년 6월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었는데 토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느낌, 극락가치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가와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가의 가치관 대립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강백 씨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썼는데요. 다양한 비유와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알레고리의 작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란 무엇이냐면 크게 보면 은유의 일종이고 풍유라고도 하는데요. 작품 전체의 이야기 뒤에 어떤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법이에요. 특히 우화가 대표적인데 이솝우화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면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표현하기 위해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내세우잖아요.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이강백 씨는 주로 이런 우화적 기법, 알레고리를 활용하여 1970년대를 비롯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부조리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대 극작가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분이고 작품 자체가 비현실주의와 또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어서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내기 딱 좋아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 볼게요. 등장인물을 보면은 해설자이자 촌장, 연극에서 말하는 1인 다역, 멀티맨이라고 하죠. 다음은 파수꾼 가, 나, 다가 나오고요. 파수꾼 나는 노인이고 파수꾼 다는 소년으로 정해져 있네요. 이제 이 희곡의 발단 부분인데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파수꾼 이강백. 앞부분의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해설자 퇴장. 사이,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아침 식사 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내 얼굴이 헬쑥하다. 몹시 아프니?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여 겁쟁이, 우리 양철복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떼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의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 떼다 외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저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 떼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 정리해 볼게요. 이강백 씨의 작품은 알레고리의 작품이라고 했었죠.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소재 몇 가지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양철북. 파수꾼 나는 이리떼의 실체를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파수꾼 다에게 양철북을 두드리자고 합니다. 이때 양철북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부분 줄거리를 다시 보면 양철북은 언제 치나요? 네, 이리떼가 나타나면 두드리죠. 북을 두드려서 마을에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알리면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물론 북을 두드리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이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마을 사람들의 일부가 좀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파수꾼 다는 뭘 발견했죠? 네, 이리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리떼는 없는데 도대체 저 파수꾼 가는 뭘 보고 이리떼라고 외치는 거고 파수꾼 나는 왜 북을 치는 거고 일단 양철북은 없는 이리떼가 있다고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도구죠. 자, 그리고 다시 42페이지 11번째 줄을 보면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서 이리떼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막루가 갖는 상징성은 무엇이냐? 막루는 적이나 주위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높게 보호의 의미죠.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갔더니 황야의 전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 보면 막루 위에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마을 바깥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마을 밖에 나가지 않는 한 막루 위에 올라간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가 무서워서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막루 위에 파수꾼이 이리떼가 나타났으니까 얼른 숨으세요 하고 외치고 밑에 있는 파수꾼은 양철북을 쳐대고 그러면 의심할 겨를도 없이 얼른 숨어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겠죠. 막루는 마을 사람들을 바깥의 진실로부터 차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황야에 우뚝 서 있는 막루는 파수꾼이 연극으로 상연될 때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데요.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파노티콘이라는 겁니다. 제러미 벤담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창시한 영국의 철학자가 제안한 과목입니다. 이 제러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말한 공리주의라는 게 말하자면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공공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노티콘도 감시자를 여러 명 둘 필요 없이 가운데에 막루 하나 세우고 막루 주변으로 동그랗게 감옥을 배치하면 적은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바로 파수꾼에 나오는 막루도 파노티콘처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내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여담인데 재밌는 건 제러미 벤담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공리주의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시체도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면서 동상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자기 시체를 재활용해서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영국의 UCL에 가면은 제러미 벤담의 사체로 만든 박제랑 그다음에 실제 머리가 전시되어 있는데 한 번 도난당하고 나서 지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이라네요. 여기가 UCL의 신입생들이 꼭 사진을 찍어야 하는 포토스팟 두 곳 중에 하나랍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13번째 줄에 있는 흰 구름을 볼게요. 혹시 모두 잠든 새벽에 이리떼가 습격할까 걱정이 되어서 막루에 올라간 파수꾼 다가 본 것은 이리떼가 아니라 흰 구름뿐이었어요. 모두가 이리떼라고 생각했던 것의 실체는 그냥 평화롭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흰 구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15번째 줄의 이리떼는 무엇이냐? 일단 거짓으로 만들어진 대상이죠. 그리고 이 거짓된 대상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작품을 더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는 촌장이란 인물이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리떼는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촌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난 내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데가 없다는 소린 하지도 마라.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내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16번째 줄을 보면 파수꾼 나가 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이리 때가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해요. 남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고 이리 때가 무서웠고 또 나이가 어리니까 외롭게 막루 위에서 이리 때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일이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다? 헛소리다.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파수꾼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리 때가 없다고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즉, 파수꾼 나는 마을 사람들이 이리 때가 있다고 믿게 하고 겁먹어서 촌장의 지배에 따르도록 하는 시스템 속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그 뒤로부터 파수꾼 나와 다는 서로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고 파수꾼 나는 그런 파수꾼 다를 무시하면서 윽박지릅니다. 그때 파수꾼 가가 외치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라고요. 역시 파수꾼 가도 파수꾼 나처럼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바탕 북치고 난리가 난 다음에 43페이지 네 번째 줄에서 파수꾼 다는 날카롭게 파수꾼 나를 비판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이리 때가 있다고 믿으세요? 진짜 이리 때는 보시고 양철북을 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파수꾼 나는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보려,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지 않았니? 그렇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이거 엄청난 논리죠. 이리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양철북을 친 거고 양철북을 쳤기 때문에 이리 때가 왔다는 증거가 된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파수꾼 다는 이런 파수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파수꾼 나는 말을 돌려요. 너는 이리 때가 그렇게 무섭니? 그랬더니 파수꾼 다가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리 때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 더 좋았다고. 이거 엄청난 역사적 표현이죠. 차라리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나요? 차라리 진실을 몰랐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리 때가 있다고 믿었을 때는 이리 때를 피해서 숨으면 아늑하고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제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마음이 더 괴로워졌다는 거죠. 자, 이제 뒤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라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막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이요, 저쪽. 찔레덩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이건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자, 이제 이 작품의 최대 빌런, 촌장이 나타났습니다. 촌장의 모습을 묘사해주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독선적인 권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심이 많아 보이고 정중해 보이는 촌장의 모습이 매우 위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8번째 줄부터 보면 촌장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엄청 교활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이리떼가 없다는 것을 알고 파수꾼들이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외쳐대도 열심히 딸기를 땄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파수꾼 다가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진실을 적어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어린 시절 자신의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다고 파수꾼 나에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파수꾼 다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 파수꾼 나에게 이리가 덫에 치인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따돌려 보냅니다. 넌 빠져! 44페이지 네 번째 줄에서 파수꾼 나가 퇴장하면서 이 작품의 발단 부분이 끝나고 전개 부분이 시작됩니다. 전개 부분부터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 촌장의 말하기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방식은 위협과 회유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맙다. 알죠? 고맙다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운반하던 사람이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렸고 그 수다쟁이 녀석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근데 뭘 들고 오냐면 도끼를 들고 온대요. 그러니까 파수꾼 다가 놀라죠. 어린 소년이니까. 도끼를 왜 들고 와요? 겁을 먹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촌장은 어린애한테 겁을 줬다가 또 회유하기 시작해요.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딸기는 어디에 많대요?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많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리떼를 있다고 믿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리떼 팻말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들이 무성하게 자랐을 거고, 하지만 촌장은 어렸을 때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접근도 하지 못하는 곳에 나가서 딸기를 따라다녔다고 했죠. 혼자 독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계속 맛을 들여서 지금까지도 이리떼를 이용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화난 군중들만 오지 않는다면 내가 혼자 독차지했던 딸기를 너와 함께 따라가고 싶다 하면서 회유합니다. 그랬더니 파수꾼 다가 의아하니까 물어보죠. 이리떼를 조심하라는 팻말 밑에 가서 딸기를 따러 가자고 하니까 촌장님은 이리떼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이 얘기합니다.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도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했을 텐데 역시 용이 주도합니다. 촌장이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파수꾼 다에게 확인시켜주고 파수꾼 다는 이 마을의 최고 지도자인 촌장이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희곡은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뒤의 내용을 더 읽어볼까요?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파수꾼 단은 진실을 알면서 사람들을 속인 촌장에게 화가 나서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명언을 하나 합니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단은 없는 이리때가 있다고 믿으면서 헛된 두려움에 떠는 것이 뭐가 좋냐면서 촌장에게 따지죠. 이제부터 촌장의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촌장은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왜 좋은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리때에게 물린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덕분에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단결했다. 이리때 덕분에 마을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앞부분 줄거리에서 보면 이리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리때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없지만 없는 이리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감추죠. 그리고 이리때 덕분에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촌장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있지도 않은 이리때 때문에 수천 개의 덫을 관리하고 평생을 외롭게 막루에 살면서 양철북을 두드려댄 파수꾼들이 문제가 되죠. 그것에 대해서 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헛수고를 한 게 아니라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을 한 거라고. 이것 또한 그럴듯한 말이지만 역시 매우 교묘한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고귀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희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파수꾼 가와 나의 희생은 촌장에 의해서 강요된 희생이거든요. 이리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촌장의 가번이설에 속아서 자신의 일생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희생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촌장의 말대로 마을의 질서인가요? 아니죠. 촌장이 딸기를 독차지하기 위한 그 체제를 위한 희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헛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촌장은 마을의 질서 유지라는 핑계로 평생에 걸친 파수꾼들의 헛고생을 고귀한 희생 같은 멋진 미사역으로 꾸며서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한 촌장은 마지막으로 파수꾼 달을 또 협박합니다. 네가 만약에 진실을 알리게 되면 마을의 질서는 무너질 거고 파수꾼들은 평생 동안 속은 것에 절망할 것이다. 너 감당할 수 있겠니? 근데 이 협박도 웃기죠. 이리때가 없다고 마을의 질서가 유지될지 안 될지도 모를 뿐더러 파수꾼들이 헛고생한 건 자기 탓이지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려서가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의 파수꾼 다는 촌장 빌런의 감언이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외치겠다고 하면서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난관을 어떻게 쳐나갈지 촌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